간략하게 개를 중심으로 해서 사기에 등장하는 동물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사기에 나오는 고사성어와 명구들이 갖는 매력을 따지자면은 강력한 스토리텔링의 힘입니다. 스토리텔링은 오늘날 모든 조직과 모든 방면에서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특히 광고에서 스토리텔링 기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거의 효과가 없을 만큼 스토리텔링은 사람의 감성을 건드리는 아주 기묘한 매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스토리텔링은 지금 뭐 국가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심지어 군 부대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알리고 또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기법 가운데 하나가 이 스토리텔링 기법이다. 즉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마천 사기 고사성어의 가장 큰 매력 가운데 하나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고사의 방점을 찍어라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의 힘이다.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역사적 사실, 팩트의 힘이 플러스 됨으로써 훨씬 더 사실성이 가중되고 또 사람들에게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감동의 힘을 더해주고 있다. 여기에 플러스 현장성이 있습니다.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고사성어는 사마천이 10차례에 걸친 큰 여행을 통해 가지고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현장을 통해서 수용한 또 획득한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학지역이죠. 이게 현장성입니다. 사마천이 한신의 고향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으면 나올 수 없는 사자성어입니다. 가랭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다라고 하는 이 과지옥과 같은 고사성어는 나오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스토리텔링 플러스 팩트의 힘 플러스 리얼리티의 힘. 그래서 성어보다는 고사에 방점을 찍어라.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좀 더 좀 의미를 넓혀가지고 사마천 사기 고사성어의 매력과 힘을 얘기하자면은 중국인의 심리를 함축적이고 압축적으로 반영하는 고사성어들이 많다. 즉, 이 고사성어가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중국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고 또 많은 새끼들을 파생합니다. 파생어들이 많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중국 사람들의 유전자 속에 그대로 파고 들어가 가지고 중국 사람들의 심리를 형성하게 되는 중국 사람들의 기질과 성격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드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렀고 지금도 아직까지 그 여파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 무렵에 제가 강의할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 가운데 하나가 저 큰 나라가 왜 이렇게 쪼잔하게 조그만 나라한테 보복을 하냐라는 질문이 제일 많았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간단하게. 원래 그러던 사람들이다. 왜? 중국 사람들의 기질 속에 DNA 속에 복수하고 은혜와 복수에 대한 DNA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하고 원수는 대를 물려서라도 갚아라 라고 하는 속담이 전해오듯이 중국 사람 자체가 그렇습니다. 성격 자체가. 그런데 그 은혜와 원수에 대한 또 원한과 복수에 대한 스토리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역사책은 사마천 사기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복수와 원한과 관계되어 있는 고사성어들이 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유용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사기에 나오는 고사성어다. 또 하나는 언격이 인격이다. 제가 늘 그렇게 주장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의 격이 그 사람의 인격이다. 사람의 격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언격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좀 수준 높은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죠? 수준 높은 공부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을 어렵게 한다고 해야지 수준이 높아지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말을 쉽게 하더라도 얼마나 적절하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언격이 달라지죠. 그래서 다양한 비유와 비교 그리고 때로는 필요한 과장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의사 전달을 고급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적 탐구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사기에 나오는 고사성어와 명언 명구들이다.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마천 사기를 비롯해서 중국 고전에 나오는 고사성어들이나 명언 명구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면은 상황 요약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가 정리가 잘 안 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많아지고 점점 더 요점이 흐려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라는 얘기를 추궁을 많이 받죠. 그죠? 예. 요점이 뭐야? 그래서 상황 요약 능력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시간짜리 스토리를 4글자로 요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다음에 지적 호기심이 만족된다라는 것은 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언어의 소금 공부를 통해서 그죠? 맛깔나게 자기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기교를 배움으로써 엄격을 높이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의 격도 높아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 있어서의 성어하고 사기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고사성어의 나라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왜 고사성어가 중국이 발전하고 발달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것은 바로 문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한자라고 하는 이 상형 문자를 4,000년 넘게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죠. 그렇죠? 그리고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상형 문자이기도 합니다. 이 상형 문자는 글자 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립하고 조합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수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죠? 예, 부수에다가 옆에 붙여가지고 조립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를 공부할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조립된 글자다. 상형 문자가. 처음엔 독립된 글자인데 이 글자 수만 가지고는 복잡한 자기 심경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추상적인 표현이 불가능하니까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립하는 방식은 글자와 글자를 갖다 붙이는 방식이 있는데 뜻과 뜻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붙이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소리를 가지고 붙이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뜻과 소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수를 분류해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별로 어렵지 않게 금방 한자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노신이라고 하는 문학가가 살아 있을 때만 해도 노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은 한자 때문에 망할 거다 라고 얘기할 만큼 극단적으로, 워낙 글자 숫자가 많다 보니까 평생에 다 배우질 못하고 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 쓰는데도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한자를 들었어요. 오죽했으면 노신이 한자 때문에 망할 거라고까지 극단적인 말을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 한자가 지금은 그래픽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린 글자로 받아들이죠. 이게 컴퓨터 언어하고도 딱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래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약 2억에 가까운 비한자권 문화 사람들이 한자하고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언어로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매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알파벳이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합니다. 이 상형 문자들이. 알파벳은 A, B, C 뭐 전부 다 숫자를 다 갖다 늘어놔도 아무리 조합을 해도 그것이 어떤 형상을 나타내질 못하죠. 그죠? 그 문이라고 MOON 문이라고 쓴다고 해가지고 그게 달의 형상을 나타내나요? 전혀 아니단 말이죠. 그죠? 스카이라고 해서 하늘을 나타내질 않잖아요. 그죠? 그것 자체가. 그런데 중국은 한자는 달자 하나가 그냥 달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물적이죠. 형상 자체가. 그게 오늘날 21세기의 컴퓨터 그래픽이나 컴퓨터 언어하고 사람들의 사고방식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서고는 있는데 이게 어렵더라는 얘기죠. 왜 어려우냐 그러면 이게 4,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글자를 가지고 조립하고 맞추고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로 사용을 해왔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사용리에 따라 가지고 의미가 점점 더 축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오래된 미래다. 그리고 축적된 경험과 지혜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한자가 바로 그 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한일자 하나를 가지고 4,000년 동안 다양하게 사용해왔다는 겁니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글자에 품사가 없다는 거죠. 영어는 품사라는 게 있죠. 근데 한자는 품사가 없습니다. 한일자가 동사로 사용되기도 하고 명사로 사용되기도 하고 형용사, 부사로 그 다음에 앞뒤에 나오는 글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트랜스폼 한다는 거죠. 변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영어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용 예를 공부하는 것이 한문을 공부하는, 한자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자는 글자 하나가 곧 그 자체로 빅데이터다. 한일자의 사용예 가지고도 박사학위 논문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다. 4,000년 동안 한일자가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가라는 것만 가지고도 논문이 수도 없이 나올 수 있는 것이 한자의 특성이다. 그래서 4,000년 동안 단절되지 않고 다양하게 중국 사람들의 심리와 역사와 문화를 글자 하나가 고도로 압축된 상태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알고 중국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길 가운데 하나는 한자 공부가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 가운데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자가 조립을 해가지고 성어가, 그러면 이제 성어가 되죠. 이제 영어는 이디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거 같은 겁니다. 성어가 되는데 이 성어가 대개 송나라 이전에 80% 가까이가 형성이 됐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송나라는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의 왕조예요. 그러니까 중국사 5000년 가운데 한자 사용은 지금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건 한 4000년 정도로 본다면은 3000년 동안 중국의 거의 모든 성어들이 다 형성이 됐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도 선진시대, 즉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는 기원전 221년 이전의 시대, 그러니까 2200년 이전의 시대, 약 300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 시대, 그리고 2000년 전에 양안 시대의 성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기 이전 시대는 전국 시대입니다. 그 앞 시대는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춘추전국 시대는 시간으로 따지면 550년입니다. 중국사 5000년 가운데 딱 10분의 1을 차지하는데 중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고, 중국 사람들의, 저는 이제 단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 사람들의 DNA 속에는 춘추전국 DNA가 있다 라고 얘기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 한번 이제 그 증거를 한번 대볼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중국 인명들 가운데에서 절반 가까이가 춘추전국 시대 때 550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이름이야. 그 가운데 아들 자자로 끝나는 사람들은 100% 다 이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죠? 네. 제자백가라고 불리는 자자로 끝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춘추전국 시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중에 송나라 때 주자라는 사람을 어거지로 갖다가 자자를 붙여준 것 말고는 다 춘추전국 시대 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중국사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전, 그 다음에 외교관들, 유세가라고 하는 사람들, 이 모든 중국 사람들을, 중국 역사를 화려하게 수를 놓았던 시대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춘추전국 시대 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마천 사기에는 춘추전국 이야기가 가장 자세하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한시대의 사기는 이와 같은 이전 시대의 성어들을 종합 정리해가지고 사마천이 사기라고 하는 역사적 속에 팩트와 현장과 더불어서 남겨놓음으로써 가장 뛰어난, 가장 고급스럽고도 가장 훌륭한 성어의 집합 장소가 사기가 됐습니다. 중국에서 이름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옥편에 해당됩니다. 그 한어 성어 사전의 통계 약 5,500조 가량의 성어 중에 출처가 확실한 게 약 3,300조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제자백가라고 하는 경전류가 649조로 가장 많고, 649조고, 역사서가 863, 제자백가루가 326, 문집류가 1207조 정도 나오는데, 그 가운데 사기가 무려 193조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좌전, 장자, 한유 이런 것보다 단연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역사책이 사기 말고도 수도 없이 많고, 문집류는 그거보다 수십 배, 수백 배가 많습니다.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고요. 제자백과서만 해도 여러분들 논어명자, 중용대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까? 그런데도 사기의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요것이 일상생활로 들어가면 훨씬 더 비중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일상생활 속에서 사자성어를 또는 고사성어를 인용할 때 인용하는 비율을 따지면은 사기가 약 4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25% 가까이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책은 한 종류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서적류가 뭐 수십만 종 내지는 수백만 종이 될 텐데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성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엄청난 지적 파워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사기 가운데에서도 항우봉기하고 회음의 열전은 성어만 30항목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기교나 그 다음에 문장 구성에 있어서 사마천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가라는 걸 보여줍니다. 특히 이 회음의 열전은 한신에 관한 기록인데요. 회음의 열전 같은 경우는 한신이 나중에 모반죄로 몰려가지고 삼족이 멸한 아주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사마천이 황가 기록을 비롯해서 다양한 한신의 일대기가 하는 기록들을 살펴보고 또 한신 고향을 직접 가가지고 한신 고향 사람들한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주변의 당시 주변 상황들하고 전반적으로 비교 검토해서 미뤄보니까 한신이 모반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한신 일대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검토를 합니다. 그 결과 사마천은 한신이 반란을 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런데 한신 일대기인 회음의 열전에다가 한신이 억울하다라고 기록을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 문서 공식 기록에 한신은 반역자로 처형당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공식 기록을 부정한다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자기 역사책이 폐기당할 위험에 놓일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마천은 진실을 찾기 위해서 한신의 죽음에 관한 우여곡절을 한신 일대기에다 밝혀야 되잖아요. 사마천이 취한 방식이 한신의 일대기를 고사성어 약 30개 정도로 재구성을 합니다. 그게 아까 처음 보셨던 과지옥 같은 젊은 날의 일대기 같은 경우를 그런 고사성어로 쭉 배열을 합니다. 나중에 제일 마지막 토사구팽에 이르기까지 배열을 하고 그 배열마다의 고사성어를 통해 가지고 한신의 억울함을 그 안에다가 살짝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추리하지 않으면은 모르게 만들어요. 추리 소설 기법이 역사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어디다가 비유를 하냐 그러면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빵 부스러기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그 빵 부스러기를 잘 찾아서 가다 보면은 집을 찾아가듯이 한신이 억울하게 죽었구나. 억울하게 모반지에 몰렸구나. 거기에는 한나라 초기 궁정 내에 암투가 아주 치열한 암투가 또 공신들이 한신의 죽음에 관여되어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알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데까지 사마천 사기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약 2000년 가까이 걸렸고 지금도 새롭게 발견들이 되고 있습니다. 사기에 나오는 내용들, 사기에 나오는 문장들이 얼마나 깊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지금도 학자들 연구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는 게 아니고 찾아낸 거죠. 겨우 이제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2200년 만에.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 사마천이 사기의 고사성어를 취재하는 취재원이 있습니다. 사기에는 인용되어 있는 옛날 서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마천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혼자 상상력을 발휘해서 책을 쓸 수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마천 사기에는 약 200종이 넘는 책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어를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취재원들은 춘추시대 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좌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시대 때 기록인 국어 전국책, 그 다음에 제자백과책인 논어, 그 다음에 육아의 경전인 시경, 상서, 한비자, 장자, 순자, 노자, 신자, 상군서, 안자, 춘추, 관자 이런 제자백과서들을 이 두루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황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다양한 책들 그런 것들이 약 200여 종 활용을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공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의 성어가 구성되어 있는 구성과 그 특징을 좀 보면은 첫 번째 뭐라고 읽습니까?
개괄법입니다. 개괄한다고 하죠, 그죠? 예. 우리나라 단어의 70% 가까이가 한자 단어입니다. 그런데 쓰긴 하는데 쓸 줄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말로는 하는데 손으로는 못해요, 그죠? 입으로는 하는데 손으로는 못합니다. 손으로 하는 습관을 많이 기르셔야 돼요. 그러면은 질감이 달라집니다. 질감도 달라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자 공부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괄법입니다. 역사적 사건을 간병하고 인상적인 표현으로 짤막하게 개괄하는 거, 줄이는 거죠. 그죠? 완벽 기조. 뭐 나중에 우리가 나올 겁니다. 그죠? 완벽 기조라고 하는 옥을 온전히 보존하고 조나라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는데 여기도 스토리가 1시간짜리 스토리가 들어 있습니다. 완벽 기조에는. 같이 같은 데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세 개가 모두 부형청제 가시나무를 짊어지고 죄를 청했다라고 하는 사자성어. 그 다음에 문경지교. 이게 문경지교라고 하는 사자성어에 나오는 딸려있는 고사성어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같이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문경지교는 목을 내놔도 아깝지 않을 우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기에는 관포지교와 더불어서 가장 유명한 우정을 나타내는 사자성어 가운데 하나가 문경지교가 되겠어요. 문입니다. 문. 예. 목을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지상병담. 종이 위에서 병법을 논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전에는 약하고 이론에만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 담병, 지상담병. 그 다음에 모수, 자천. 이건 들어보셨죠, 그죠? 모수가 자기 자신을 추천한다라고 하는 아주 씁쓸한 고사성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스토리는 모수의 성공담이긴 합니다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비유를 하자면은 인재를 몰라줘서 인재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록위마, 그죠?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진시황의 아들인 이세호에 나왔고 이게 몇 년 전에 교수신문에 의해 가지고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요? 와신상담.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네요. 그죠? 쓰라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 쓰라 그래도 못 쓰겠다. 어려워서. 장작 위에 들어 누워서 잠을 자고 곰슬개를 맛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단어를 절치부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복수를 위해서 칼날을 가는 고통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5월 춘추에 관계되어 있는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그 다음 살처구장. 아내를 죽여서 장수자리를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전국시대 때 옥이라고 하는 장수가 병법가가 장수자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기니까 생략하고요. 동문환경 아까 나왔었죠, 그죠? 이사 얘기 나왔었고 그 다음에 파부 침주라고 합니다. 취사용 솥을 깨버리고 배를 가라앉힌다라는 얘기입니다. 항우가 거록이라고 하는 전투에 앞서가지고 병사들에게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취사용 솥을 깨버리고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죽거나 이기지 않으면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밥 안 지어 먹는 거죠. 그 다음에 타고 온 배를 가라앉혀 버립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사항전의 의지를 나타낼 때 파부 침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과하지역이죠. 아까 그림으로 보셨어요. 그 다음에가 표모 반신입니다.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한신에게 밥을 준다라는 거 지난주에 알아봤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등단 배장입니다. 단에 올라서 장수에 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대장 한신이라고 돼. 여기가 바로 배장단이라는 곳입니다. 한신을
장수로 임명할 때 유방이 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단 위에 올라 가지고 정식으로 한신을 장수에 임명을 합니다. 수여쾌오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그죠? 여기는 숫자입니다. 차자는 여기에 공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숫자입니다. 부끄러워할 숫자입니다. 여자는 더불어 여자죠. 쾌는 번쾌의 쾌자입니다. 왜 제가 계속해서 고사에 방점을 찍으셔라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고사를 모르면은 글자를 아무리 많이 알고 계셔도 이거 표모 반신도 마찬가지죠. 그죠? 고사를 모르면은 표모까지는 사전에 나옵니다. 빨래하는 아주머니라고 하는 뜻으로 옥편에 나와요. 근데 밥반자에다 믿을 신자잖아요. 그 다음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빨래하는 아주머니의 밥은 믿음이 있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고사를 알면은 금방 나온다는 거죠. 한신이 젊은 날 빨래하는 아주머니한테 밥을 얻어먹었거든요. 한 20일 동안 밥을 얻어먹었어요. 그리고 이 반자는 동사입니다. 밥을 주다라는 동사예요. 신은 한신의 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한신에게 밥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도움의 손길을 뻗칠 때, 도움의 손길을 베풀 때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나중에 한신은 출세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빨래하는 아주머니를 찾아서 천금으로 은혜를 갚습니다. 그게 일반 천금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밥 한번 얻어먹고 천금으로 은혜를 갚는다. 그래서 사소한 은혜라도 입었으면 반드시 갚아라라고 하는 보온의 가치 개념을 전해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바로 이 수역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쾌자도 어렵거니와 그죠? 오자는 더불어 노력이 함께하다라는 뜻이에요. 여자와 더불어서. 요거는 우리는 군대에서 보면은 대오를 잘 맞춰라 할 때 오자예요, 저게. 그래서 같이 지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번쾌와 더불어서 시간을 보내는 것, 번쾌와 더불어서 지내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한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회오무 열전이죠, 전부 다. 한신도 공신이었고 번쾌도 공신이었어요. 그런데 번쾌는 한신을 대단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같은 제후인데 제후왕들인데 번쾌는 한신을 대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같은 무장이지만은 급이 다르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늘 시간만 나면 자기 집으로 불러가지고 한신에게 술과 밥을 대접을 합니다. 항상 잘 먹고 한신이 번쾌 집을 나오면서 에이씨, 내가 이 번쾌 같은 놈하고 어울려 놀다니 참 번쾌하고 어울려 지내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이런 고사를 사마천이 회오무 열전에 쭉 배열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다다익선까지 이런 것들을 쭉 소개하면서 한신이 가지고 있는 기질 가운데에서 오만한 기질을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살짝 방부스러기를 흘려요. 그래서 한신의 죽음이 모반이 아니라 반역을 깨했기 때문이 아니라 거만하고 오만해 해가지고 결국은 권력자에게 밑보여서 그리고 공신들하고 같이 제대로 어울려 지내지 못하는 바람에 즉 창업 단계에 있어서는 한신과 같은 무장이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수성 단계에 있어서는 이미 천하가 평정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했다가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무장이잖아요. 다다익선은 왜 나왔냐 그러면 유방이 한신에게 편안한 자리에서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유방이 한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한신아 내가 너 같은 장수면은 쫄병을 얼마나 거느릴 수 있겠냐 물어보니까 폐하는 10만이면 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방이 살짝 기분이 나빠졌잖아요. 그러는 너는 그때 한신이 대답한 게 저는 다다익선입니다. 라고 대답한다. 저는 많은 말을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바라볼 때는 이 자식 봐라 하고 이제 빈정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잘난 놈이 왜 내 밑에 있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신이 그때서 비로소 아차 내가 말을 잘못했네 싶어서 폐하는
장수를 잘 다루는 장수이십니다. 선장장이라고 하고 둘러댑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그죠? 그래서 이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의 뒤에는 토사구팽의 그림자가 어른어른거리고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다다익선이라는 사자성어를 잘 안 씁니다. 왜? 이 거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들이 쓰는 사자성어. 왜? 고사를 아니까. 근데 우리는 고사를 몰랐기 때문에 늘 그냥 물어보면 얼마나 줄까? 그러면 다다익선이죠. 뭐. 그래서 중국 사람들하고 대화 나눌 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사자성어입니다. 고사를 알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이런 현실적인 이유도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적취법이라는 겁니다. 적시는 골라낸다라는 뜻이죠. 그죠? 적절한 것을 따와서, 떼내서 고사성어를 만든 겁니다. 한중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섬서성 한중시라고 하는 곳에. 적취법은 원문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글자를 골라서 만든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쭉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비례구패. 자기 자신의 몸을 낮추고 후한 예물로 인재를 대접한다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일패도지. 단 한 번의 패배로 땅바닥에 엎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하대란. 천하가 큰 혼란이 일어났다. 난리가 났다. 천하대란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나옵니다. 목후이관. 갓 목욕한 원숭이가 모자를 쓰고 있는 꼬락선이다 라는 뜻이에요. 꼴불견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다익선 나와 있죠. 약법산장, 법을 세 조항으로 축약하다 라는 뜻이고, 기와가거, 기이한 물건은 차지해 두는 게 좋다라고 해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미리 투자해 두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여랑, 목, 양입니다. 이리가 양을 몰듯이 한다라는 뜻이고, 불란이율, 춥지도 않은데 몸이 떨린다라는 겁니다. 공포영화를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사분오열, 잘 아시죠? 그죠? 그 다음 필부지용, 보통 남자의 용기에 지나지 않는다 할 때 필부지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잘것없는 용기를 얘기할 때 필부지용이고, 부인, 지인, 안악내의 어진 마음이다. 안악내의 마음이다 해서 연약한 마음을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여자한테 쓰는 게 아니고요. 남자한테 쓰는 겁니다. 남자인데 결단을 못 내리고 우유부단한 사람을 얘기할 때 부인, 지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압축법입니다. 네 글자에 맞춰가지고 적당히 압축해서 만드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항장무검은 의제폐공이다. 항장이 칼춤을 추는 것은 그 의도가 유방에게 있다, 폐공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유명한 홍문연을 저렇게 8글자로 압축을 했고, 사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로이터 통신하고 중국의 왕위 외교부장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왕위 외교부장이 인용한 8글자이기도 합니다. 항장은 우리나라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무검은 칼춤은 사드를 얘기합니다. 남한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의도가 북한의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저 8글자로 인터뷰에 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고사를 모르고 역사를 모르면은 저거 얘기해도 그죠? 그냥 까막 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 외교에 있어서 꽤 있었습니다. 후레거상, 뒤늦게 온 사람이 윗자리를 차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승진하는데 후배가 선배를 앞지를 경우에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행 역시 가는 길을 거꾸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급할 때나 긴급한 상황일 때는 순서를 거꾸로 해가지고 가는 수도 있다. 사회 부연, 다 죽은 죄가 다시 불이 붙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타버린 죄에 불이 다시 붙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면초간 아시죠, 그죠? 구와 호명, 이거는 귀신불, 그 다음에 여우의 울음소리. 그래서 뭔가를 조작해낼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선성우실, 먼저 고함 지르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보충을 한다라는 뜻이고, 막루탐주, 배 한 마리를 삼킬 만큼 구멍이 나 있는 그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법망을 얘기합니다. 법의 그물이 너무 촘촘하면 사람들이 다 걸려들기 때문에 법의 망은 배 한 척이 빠져나갈 만큼 넉넉하게 한쪽이 비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미니시기천,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라고 하는 뜻이고, 가도사벽,
집에 있는 것이라고는 내벽밖에 없더라. 이게 사마상류하고 탕문군 이야기입니다. 탕문군이 사마상류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날로 야밤 도주해가지고 사마상류 집에 왔더니 집에 있는 거라고는 병 4개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가난한 선비의 청빈한 삶을 나타낼 때 쓰는 사자성어이기도 합니다. 개조법이 있습니다. 원문을 기초로 해서 약간의 변동을 줘서 만든 게 있습니다. 위우누란. 위태롭기가 달걀을 쌓아놓은 것, 계란을 쌓아놓은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여누란이라고도 하고 누란지위, 달걀을 쌓아놓은 것 같은 위태로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피견지배, 갑옷을 입고 창을 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자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기만귀, 즐거움 때문에 돌아가는 것도 잊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너무 즐거워서 집에 가는 것도 잊어버렸다라는 뜻이고, 사통오달을 사통팔달로 고쳐놓기도 했습니다. 벽을 쌓고 위에서 내려다본다 하는 건 작벽상과 네 글자로 바꿨고요. 만 사람을 상대한다. 만 명이 적이 아니고 만 사람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인지적으로 숫자를 붙여서 네 글자를 맞추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건 개조법에 해당되고, 복합법입니다. 2개 이상의 어원을 합쳐가지고 만든 성어입니다. 사기가 아는 다른 책에서도 취해가지고 만들기도 합니다. 발산, 항정, 역발산 기계세죠. 그죠? 산을 뽑고 이렇게 솥을 들어 올리는 걸 얘기합니다. 유언비어입니다. 유언비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 기기에는 말을 더듬을 때 쓰는, 이거는 의태예요. 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전라도 사투리, 거시기. 기기에는 거시기라는 뜻입니다. 일본 사람들 얘기하면 또 뭐 그런 거예요. 그죠? 말을 더듬을 때 쓰는 게 기기예입니다. 사기 장승산 열전하고 세설신화라는 책이 나오는 2글자씩 떼가지고 합쳐가지고 지금은 기기예라고 4글자로 합쳐서 씁니다.